사업 어떻게 운영할까? 기업과 계약서 작성하기.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소규모로 창업을 하니까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니까 계약서가 나오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가 창업을 하는 건 단순히 가게에서 커피를 판매할 텐데, 빵을 판매할 텐데, 그렇다면 계약서가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소규모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들 사업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개, 두 개 판매하던 게 대규모의 대량 구매로 이어지고 또는 납품을 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계약서가 언젠가는 필요한 날이 옵니다. 계약서는 왜 작성돼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안 적어도 여러분이 계약을 했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지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확인을 하거나 또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를 근거로 이런 약속을 했지 않느냐,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하면 그에 맞게 이행이나 배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가 작성이 잘못된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도 그냥 당하거나 또는 내가 계약서에 따라서 잘 지키고도 결국에는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의뢰하는 분들이 대부분 계약서를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해놨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러이러한 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 배상을 왜 받아야 되느냐?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적혀 있다. 그래서 매우 자신감을 보이세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보면 그분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계약서만 제대로 적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뭘 뜻하는지 모르거나 또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서명을 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계약서에 작성 원칙만 알아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고 잘못 작성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계약서의 작성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는가 그리고 계약서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결하게 될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 납품 계약서를 통해서 물품 납품 계약서는 다소 간단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배우시고 좀 어려운 계약서가 있어요.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들이 기재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계약서 바로 보기와 중요한 상법 지식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기재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중요한 상법 지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계약서 바로 보기.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며 계약은 합의만으로 발생하나
분쟁 발생 시에 증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목적, 권리 의무, 비밀 보장, 성실 의무,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손해배상, 합의 관할 등이 기재됩니다. 계약에서 우월한 쪽이 갑으로 기재되나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입장이 을로 기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계약서에는 인용 약칭 등의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작은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 할 수 있다로 기재할 경우 재량 규정이므로 그 자체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무엇 하여야 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그 자체가 의무 규정이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 위반이 되므로 주의합니다. 분량이 긴 문서의 경우 별첨으로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개 이상의 단어가 병렬적인 경우 및으로 표기하고 선택적인 경우에는 또는으로 표기합니다. 공문이 아닌 영문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정의조항은 계약서에서의 용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가격과 지급 방법을 기재하고 선적과 인도에는 선적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인도 지연 책임 등을 기재합니다. 보증은 판매자에게 선적되는 시점까지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내용을, 클레임은 클레임 제기 가능 기간 및 방법에 대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며, 준거법은 계약 및 분쟁에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계약서는 납품계약서, 하도급 계약서입니다. 먼저 납품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처음은 발주자 땡땡 주식회사와 공급자 땡땡 주식회사는 땡땡에 대한 물품 납부 계약에 아래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한다와 같은 문구를 통해 납품계약서의 갑과 을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1조에는 품명, 제2조에는 수량, 제3조에 현장명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계약금액을 작성합니다. 계약금액은 납품금액, 공급가액, 부가세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5조 지불 조건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함께 지불 시기를 작성합니다. 계약보증금이 있는 경우 제6조에 계약보증금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7조에 하자보증금과 하자보증기간을 작성합니다.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비한 지체상금률을 제8조 작성하고 제9조 납품장소, 제10조 납기일, 제11조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는 계약의 목적입니다. 본 계약은 갑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을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이에 따른 을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2조의 공사명에는 원도급 공사명과 공사 소재지, 공사 대금액을 작성합니다. 제3조 하도급액은 1항의 총액 일금 원정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현금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 시기와 함께 작성하고 2항에서 을은 성실한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을 수익자로 하는 일금 원정의 공사이행 신용보증서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공한다라는 공사이행 신용보증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4조 공사기간 1항에는 을은 20년 월 1부터 20년 월 1까지 본 계약상의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2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이 연기될 경우 원도급의 공정기일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한 갑이 입은 손해 일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의 공정기일에 발생한 연기 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기일 초과가 당해 공정기일의 초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5조 선급금 공제에는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시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서 공제를 하고 잔액을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6조 공사관리자입니다. 1항에는 을은 공사를 전담할 공사관리자를 선정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공사관리자의 이력서를 지참하여 갑에게 제시하여 공사관리자의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2항에는 을은 공사관리자의 행위 일치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당의 공사관리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7조 공사자재입니다. 1항에 을은 공정상 땡땡 공정의 수행에 있어서는 갑이 지정한 땡땡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각 공정상 특별히 갑이 자재를 지정한 품목이 있거나 또는 특정한 거래처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2항에는 을은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작업의 성격상 갑의 지시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의 사유를 적시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당의 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8조 설계 변경 등의 1항에는 을은 본 계약상 정해진 사전 설계 등 제반 도면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을 단독의 설계 변경 또는 기타 공정표에 어긋나는 공사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는 갑이 제1항의 사항을 적발할 시 을은 당의 부분을 을의 비용을 투입하여 시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9조 양도금지에는 을은 지정된 공사 수행에 있어서 제3자에게 제하도급 또는 기타 양도,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이 이를 서면으로 승낙한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10조 감독 등입니다. 1항은 갑은 언제든지 을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조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만 한다. 2항은 제1항의 경우 갑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공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을은 당의 사유를 서면으로 적시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입니다. 제11조 안전 의무 1항에는 을은 본 계약상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 또는 그 고용원에게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2항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갑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을은 갑이 선지급한 비용 일체를 갑의 청구가 있는 즉시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항은 갑은 본조의 경우 공사 대금액에서 당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여하한 사유로도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12조 공사 완공 1항은 을은 공사의 완공과 동시에 갑에게 통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한 작업의 합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2항은 갑은 제1항의 검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땡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동기일이 경과하여도 을에게 통지의 발송이 없는 경우 검수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입니다. 제14조 해지의 1항입니다. 을이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땡일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기 지급받은 선급금의 2배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항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파산, 회사 정리, 회의 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땡일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땡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입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1항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제16조 특약사항에 작성합니다. 중요한 상법 지식. 먼저 스톡 옵션입니다. 스톡 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급여는 적고 일은 많이 해야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직원도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톡 옵션으로 성공한 사례로는 현재 KB은행의 김정태 대표가 있습니다. 1998년 11월 입사하면서 3년 후에 40만 주를 5,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당시 주가가 54,000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40만 주를 5만 원씩 남겼다면 5만 원 곱하기 40만 원은 200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스톡 옵션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는 전체 주식수의 10%만 스톡 옵션으로 줄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자나 가족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스톡 옵션을 받고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하며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주주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주주는 매일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해서 회사의 영업실적,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이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회의를 합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해야 하고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주총회를 사유가 있을 때마다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일자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을 기재해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가 무효가 되므로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경우 전체 주식의 4분의 1 보유한 주주의 찬성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통과되며 회사 양도, 자본금 감소, 합병 등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1의 주주의 찬성과 출석 주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문제가 있는 경우 주주, 이사, 감사는 법원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거나 무효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그 해에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익을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투자해야 할 금액, 갚아야 할 금액 등을 제외하고 배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건은 순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배당하면 회사가 존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물건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생산하는 회사라면 TV가 재고가 많아 처리해야 할 경우 TV로 지급 가능하며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배당하면 주주의 주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 바로 보기입니다. 계약서 기재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는 목적, 권리 의무, 비밀 보장, 성실 의무,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손해배상, 합의 관할 등이 기재되며 계약에서 우월한 쪽이 갑으로 기재되나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입장이 을로 기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계약서에는 인용, 약칭 등의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작은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 할 수 있다로 기재할 경우 재량 규정이므로 그 자체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무엇 하여야 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그 자체가 의무 규정이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2개 이상의 단어가 병렬적인 경우 및으로 표기하고 선택적인 경우에는 또는으로 표기합니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하며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선적의 책임과 인도지원 책임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클레임 제기 가능한 기간과 방법 및 손해배상 책임, 어느 나라의 법을 계약 체결과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중요한 상법 지식입니다. 먼저 스톡 옵션입니다. 스톡 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스톡 옵션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는 전체 주식수의 10%만 스톡 옵션으로 줄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자나 가족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스톡 옵션을 받고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하며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해야 하고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주총회를 사유가 있을 때마다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일자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을 기재해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가 무효가 되므로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매년 그 해에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익을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투자해야 할 금액, 갚아야 할 금액 등을 제외하고 배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건은 순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물건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팁을 확인해 보세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 하루 24시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내 몸의 일부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내 몸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을 바닥에다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뜨렸는데 내 몸이 다친 만큼의 쓰라림이 느껴지면 내 몸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아닐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아주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모습도 바꾸고 있고요. 비즈니스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하철에서 자기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똥을 안 치고 갔다고 해서 개똥녀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한테 막말하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50년 전에 어른들한테 막말했던 사람들 없었을까요? 100년 전이라고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건데 왜 지금 더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요, 일개 개인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요, 정보를 생산하고 있고요,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서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요, 정보 유통까지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소비하고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요, 강력한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10여 년 전에는 파워블로거라고 부르는 집단들이었고요, 최근에는 영상 찍어서 올리는 BJ들입니다. 파워블로거들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 대표적인 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실명은 따로 거론하진 않는데요. 어떤 주부가 있어요. 집에서 쌍둥이 키웠던 평범한 주부인데요. 쌍둥이 키우다가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요리하는 과정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방문자가 늘어나요. 방문자가 하루 많을 때 20만 명 넘게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블로그에서 뭐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블로그에서 대놓고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제가 강원도 와서 감자를 하나 먹어봤는데 이 감자가 너무 맛있어요. 우리 공동 구매하시죠. 제가 초기 기업에서 나온 제품을 써봤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우리 공동 구매하시죠. 대놓고 블로그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2011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이 파워블로거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블로그에서 물건을 팔으면서 돈을 버는데 세금은 안 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박에 들어가니까 파워블로거가 자발적으로 자기 블로그에 소득을 공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공개했던 부분을 놓고 보면요, 지난 1년 동안의 매출액 공개하는데요, 딱 1년 동안 매출액이 158억이 나옵니다.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는데, 요리 잘하는 이런 아이들 엄마인 줄 알았는데 블로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근에는 BJ로 불리는 영상 찍어서 올린 친구들이 있어요. 개인을 놓고 보면 가장 크게 영향력 있는 게 양띵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쓰는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죠. 본인이 게임 중계를 합니다. 욕설도 좀 섞어서 하고요. 엄마들은 싫어하지만 초딩들은 난리가 났죠. 초통령이라 부릅니다. 이런 게 무슨 비즈니스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아무것도 아닌 게임 중계만 해서 수천만 원씩 매달 돈을 벌고 있습니다. BJ계 시도에서 통하는 뭐 대도서관 이런 분들 보면 실제 기업을 능가합니다. 여기서 볼 포인트는 뭐냐면 강력한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강력한 개인의 주요 특징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남한테 가르쳐줘. 혼자 꽁꽁 싸놓으시면요, 강력한 개인 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을 시켜서 열심히 했더니 왜 이렇게 왔냐요? 잘 가르쳐주지.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대충 배워온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한 게 대단한 것처럼 혼자 컴퓨터에 감춰놓거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놓으셨을 때 개인의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강력한 개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케팅의 포인트는 TV, 신문, 잡지, 라디오, 매스미디어가 아니라요,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 포인트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위에 사진은 2005년도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2013년도 사진입니다. 시간만 8년 정도 시차를 갖고 있는데요.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무슨 차이가 보이세요? 네. 요즘은 기꺼이 자랑질을 하죠. 우리가 맛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 오늘 강남 가는데 강남이 어디가 맛있어? 맛집은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음식 맛있고 가격 싸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서비스 잘해주고 방송 나오고 사람들 줄 많이 서 있고 다 맞는 얘기인데 또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요즘 맛집은요 검색돼야 됩니다. 검색 안 되면 끝이에요. 연결성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되지 않는 개인은 연결되지 않는 비즈니스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혼자 섬처럼 떨어져 계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이 맛이 중요하지. 뭐 우리가 저런 것까지 해야 돼? 틀린 얘기 아니시지만 검색 안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시간을 2010년 이전으로 돌려보세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메모를 하거나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얘기하고 있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을 하죠. 검색 안 되면 끝입니다. 연결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연결성 관점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검색 포털에 지도 정보 등록해 놓은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결하는 거고요. 온라인에서 봤던 내용을 오프라인에 다시 체험하거나 경험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뭐 QR코드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온라인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세상으로 불편함 없이 융합돼서 흘러가는 온오프라인 통합 관점에서 마케팅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명한 창업자라면 알고 체결하는 투자 계약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